다음은 1940년대로 갑니다. 1944년 미국 뉴햄퍼셔주 브레튼 우즈의 마운트 워싱턴 호텔에서 영국 대표 케인즈를 비롯해서 이 연합국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를 어떻게 할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결정된 게 이 금본위제 대신 달러 본위제를 채택을 했죠. 이 금 대신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이 다른 통화들은 달러의 고정 환율로 묶는데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달러를 금에다가 묶었죠. 달러 금 비율은 금 1온스당 35달러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죠. 기본적으로 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투기의 적대적인 그런 금융 질서였습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대공황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정부가 각국 정부들이 어느 정도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브레튼 우즈 이후에 30년 동안 이 투기꾼들은 대중들의 혐오 대상이 되었었죠. 그래서 50년대 미국인들은 이전의 미국인들과는 달리 도전정신, 희망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고 조금 안정적인 생활을 지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일러 브로너라는 사람은 이런 50년대 미국인들의 성향이 이 대공황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죠. 단순히 이 경제적으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철학적 기초까지 무너뜨렸다는 거죠. 이 정치가 이렇게 바뀌듯이 사람들의 인식도 시대에 따라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이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의 달러 금태환 중단을 선언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25년 동안 세계 경제를 유지시켜왔던 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은 이때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이 순간 투기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이 금태환이 정지된 시기에 항상 투기가 만연했기 때문이죠. 1970년대 프랑스가 그랬고 또 1860년대 미국이 그 대표적인 예였죠. 이미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이때 은행의 채권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974년에 로이터는 모든 금융지표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이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이 빠르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시장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빨리 습득해서 시장에 반영한다면 거품도 없고 폭락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역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보통신 기술 혁명이 시장을 안정시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투자를 효율화시켰다는 증거도 없죠.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1세대 일간지의 출현과 맞물려서 사우스시 버블이 탄생했고 영국 신문들이 금융시장 지표를 이 신문에 실기 시작한 1825년에 이 광산 투기가 벌어졌습니다. 또 철도가 건설되던 1845년 이 철도 버블이 부풀어 올랐고 주가 표시기가 도입된 1870년대와 라디오가 나온 1920년대에도 미국 증시에 투기가 발생했습니다. 정보혁명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도 다뤘었죠. 정보혁명이 발생하면 좋은 정보도 많이 유통이 되지만 안 좋은 정보도 그만큼 빨리 유통이 되게 되죠. 문제는 사람들은 안 좋은 정보에 더 끌린다는 사실입니다. 활자혁명을 일어나서 지동설이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동시에 이 마녀사냥이라는 것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죠. 그런 정보의 혁명이 이 증시에서도 비슷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이 정보가 많아지니까 이 투기성 정보도 많이 흘러지고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빨리 받아보니까 빨리 반영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빨리 많이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브레튼 우즈 시스템은 붕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부터 각광을 받았던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케인즈의 경제 이론은 70년대 초반까지 20년 동안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죠. 여기에 대표적으로 공격을 한 선봉장이 이전에 말했던 이 밀턴 프리드먼 이 사람입니다. 프리드먼은 시장은 자기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이 정부의 간섭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회의 기본 바탕은 탐욕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화두는 이 탐욕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 탐욕의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프리드먼의 이런 의견에 투기꾼들은 옹호를 했습니다. 투기꾼들이 오를 때 사거나 떨어질 때 팔거나 이렇게 하면은 결국 투기꾼들은 돈을 잃고 상대편이 돈을 벌기 때문에 시장에서 쌤쌤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를 되살려낸 겁니다. 개인의 이윤 추구는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도 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개인의 이윤 추구를 아주 합리적이고 마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물론 여기에 모든 사람이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심심치 않게 효율적인 양상을 보일 뿐인데 시장주의자들은 항상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이렇게 효율적 시장 이론자들을 공격했습니다.
또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도 소열적 시장론자들을 바늘 끝에 천사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중세 스컬러 철학자와 닮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시장 가설론자들이 오히려 주류가 됐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시장의 효율적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주류가 되자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은 떨어졌죠. 시장의 효율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제가치 이상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 때문에 오히려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게 비싸게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이런 믿음이 더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에게도 합리성을 부여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부추긴 거죠. 또 게다가 1970년대 당시에는 파생상품 혁명의 시기였습니다. 이 프리드먼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재무성과 연준은 72년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외환 선물 시장을 개설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경쟁자였던 시카고 선물거래소는 옵션 시장을 개장했죠. 그리고 1975년에는 금선물 시장, 그리고 76년에는 국채선물 시장, 78년에는 원유 선물 시장, 82년에는 통화선물 시장이 차례대로 이렇게 개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S&P 500 선물 지수도 등장을 했죠. 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파생상품 시장이 출현할 때 항상 투기꾼들이 이 득달같이 달려들죠. 1995년 2월에 베어링 브라더스의 퀸뱅크를 파산시킨 닉 레슨은 이 상관 몰래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선물 옵션을 거래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거래 규모가 베어링스의 자본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180억 달러에 이르렀고 손실은 더 크게 불어났습니다. 결국 이 닉 레슨 때문에 베어링스는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말았죠.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해서는 이 베어링스 같은 큰 회사를 파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파생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큰 베어링스라는 회사를 파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것이 레버리지가 심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당시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프리드먼이라는 이 사람은 1960년대 니슨 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한테 이 경제학 강의를 한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후에 레이건도 가르쳤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영국의 여당이었던 보수당의 리더 마가렛 대처를 상대로 경제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6년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이 시대가 이 프리드먼의 이론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1979년에 영국에서는 대처가 이끄는 이 보수당이 집권을 하고 1980년대에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공화당이 백악관을 접수했습니다. 이제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실천될 수 있는 이 터전이 마련된 셈이죠. 또 영국과 미국 두 진영 모두 이 정부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장 판단이 최우선한다는 그런데 이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규제에 대한 혐오증이 퍼져나가죠.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취한 조치는 10년 동안 지속됐던 IBM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또 1981년에는 관제사들의 파업을 힘으로 눌러서 무력화시켰죠. 무력화 노동조합의 시대를 레이건 정부가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감소됐고 소득 간 격차는 더 커지기 시작했죠. 저자의 말에 따르면 레이건 대통령은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를 창조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금융 투기꾼들만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를 창조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많은 증권 트레이더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해서 한몫 챙긴 사람이 바로 당시에 아칸소 주지사 빌 클린턴의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소선물, 콩, 수태지 이런 것에 대한 투기를 해서 10개월 만에 $1,000로 1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죠. 힐러리는 여기서 그만두었지만 1980년대가 되니까 이런 트레이더들이 월스트리트의 주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도 등장을 했죠.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환율을 고정 환율로 고정을 하면서 이 국제적인 이 자금의 유통을 제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제 레이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국제 자본 이동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졌고 트레이더들 역시 24시간 일을 해야 했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1980년대 미국인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대공황의 교훈은 지워졌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투기를 경멸하고 기업인들을 멸시하는 이런 인식도 다 사라졌죠. 레이건 시대의 영향으로 기업인들은 다시 존경받게 되었고 금융시장에서는 규제 완화가 주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사적인 부의 추구가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또 금리를 20%까지 올렸던 이 연준 의장 폴 볼커가 마침내 이제 1982년에 금리를 낮추겠다고 선언하니까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증시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시기에 이 마이클 밀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마이클 밀켄, 이 사람은 드렉셀, 번햄, 램버트에서 정크본드 트레이더로 경영을 시작을 했는데 정크본드라고 하면은 이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이죠. 밀켄은 이 정크본드, 나중 신용등급의 채권을 추락한 천사라고 부르면서
부도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정커펀드는 위험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건데, 이자율이 높은 건데, 이 사람은 실제로 파산할 위험은 별로 없고 이자율만 높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실제로 위험하진 않고 이자율만 높으면은 그것은 당연히 좋은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 정커펀드를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주장이 먹혀들자 밀켄은 이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기업들을 인수하는데 이 정커펀드를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이 밀켄의 첫 번째 성공은 이 1985년 4월에 밀켄이 뒤를 봐줬던 넬슨 펠츠가 4,650만 달러로 내셔널 캔이라는 회사의 지분 과반수를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정커펀드를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회사를 인수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인수를 성공시키니까 이 밀켄은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밀켄이 이 당시에 미국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었죠. 미국의 정커펀드 시장의 3분의 2가 밀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커펀드가 좋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회사의 신용으로 정커펀드를 발행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본금을 끌어모읍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집을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아주 우량한 회사를 매수를 하는 거죠. 쓰레기 채권으로 아주 우량한 회사를 매수만 할 수 있다면 이후에 쓰레기 본드에서 나가는 이자라든지 이런 비용을 우량한 회사에서 빼내서 갚으면 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이 정커본드라는 게 시장에서 팔리기만 한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부를 끌어모으게 됩니다. 정커본드로 인해서 아주 많은 억만장자들이 탄생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은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당시의 사례를 보면은 살로몬 브라더스의 부인이었던 수잔 그프랜드는 2천만 달러를 들여서 아파트를 시장을 했고, 남편의 60번째 생일의 케이크를 운반하기 위해서 초음속 콘코드 여객기의 좌석 2개를 예약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치를 했다는 거죠. 돈을 쉽게 벌어서 쉽게 썼다는 거죠. 정커본드로 대기업을 매수하는 이런 것을 LBO,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차익 매수 부분 LBO는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의 주식시장을 화랑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법은 사라지고 이 차익금을 얼마나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는지, 그게 좋은 기업이라는 그런 기준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정커본드로 그 회사를 매입해서 그 회사가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인수자들도 있었지만 그 인수를 하기 전에 그 회사의 주식을 따라사서 거기에서 한몫 챙기는 그런 투기꾼들도, 차익거래꾼들도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또 이때 당시에 SNL이라고 하는 이 대부조합 이 있었는데, 이 SNL은 미국 일반 가정을 상대로 이 담보대출을 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이건 행정부는 이 SNL도 정커본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때 견실했던 SNL 매니저들도 순식간에 이 투기꾼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죠. 이 상당수의 SNL이 이 정커본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밀켄과 유착관계가 아주 복잡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 레이건은 오히려 1987년 1월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품고 있는 희망에는 한계와 종착점이 없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말 이후에 이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했죠. 1987년 8월 25일 다우지수는 2746포인트로 마감해서 이 해에만 43%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증시 자금 유입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일본 정부가 AT&T라는 큰 회사를 민영화하기 위해서 350억 달러의 주식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NTT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보유자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또 주식뿐만 아니라 일본 투자자들은 미국 채권까지 팔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채권을 많이 팔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인식까지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월 둘째 주에는 이 채권의 수익률이 연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에는 의회가 이 차익 매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차익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는 그런 소문까지 나돌았죠. 앞에서 봤던 정커본드로 기업을 매수하는 것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그런 법안이죠. 하루 뒤인 10월 14일에는 예상보다 큰 무역 적자가 발표되었고, 10월 15일에는 페르시아 만해를 항해하던 이 미국의 유조선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증시는 서서히 대폭락을 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 먼데이라고 하면 1987년 9월 19일을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 바로 이 순간이 지금 다가온 겁니다. 월요일이었던 10월 19일 뉴욕 증시가 시작을 하기 전에, 장이 열리기 전에 극동지역, 먼저 증시가 열린 아시아 지역부터 증시가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증시가 대폭락을 한 거죠. 그리고 유럽의 증시도 따라서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뉴욕의
이제 해가 뜨고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증시는 개장했지만 매수 주문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S&P 500에 편입된 종목 중에서 25개의 종목만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를 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선물 거래는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 선물에 매도세가 집중되었고, 그래서 주가 선물이 이 뉴욕 증시의 현물값보다 아래로 떨어졌죠.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차익 거래를 하는 이 투자자들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서 이 갭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 스프레드를 메웠겠죠. 하지만 이날은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공포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의 현물값을 오히려 폭락시켰죠. 원래 선물이 떨어지고 현물이 그대로일 경우에 이 축소를 하기 위해서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때는 사람들이 다 공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선물을 팔자 오히려 이 선물에 맞춰서 현물을 파는, 선물의 가격을 맞추려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졌다는 거죠. 선물에 맞춰서 현물을 파니까 또 선물은 더 팔고, 그러면 또 현물을 팔고 선물을 또 팔고, 이런 식의 반복 거래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죠. 게다가 이때는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도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는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막을 새도 없이 프로그램들이 주식이랑 선물을 막 던져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 폭락을 하니까 이 증권거래 당국은 휴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휴장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은 또 더 공포에 휩쓸려서 휴장이 되기 전에 열려있는 동안 빨리 주식을 팔아야겠다, 빨리 선물을 팔아야겠다고 해서 더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을 했죠. 결국 이날에는 이 다우지수는 22%, S&P 500은 20%, 선물은 29%가 하락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이 프로그램이 매도한 것이었죠. 근데 다음날 증시는 급격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연준의 조치 때문이었는데 은행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때려부었습니다. 주로 이 재무부 채권을 사들였죠. 또 백악관은 기업 총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증시에서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이 증발을 하긴 했지만 29년 증시 폭락과는 달리 이 경제 공황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익 매수 붐은 레이건 행정부의 뿌리 깊은 자유방임주의 때문이었죠. 이런 식으로 자유를 계속 방치하니까 워싱턴에는 부패가 만연하게 됐죠. 실제로 1987년까지 레이건 행정부가 지명한 1000명 이상의 관료가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죠. 폭락이 있고 나서 1988년에 밀켄과 드렉셀은 횡령과 시세 조종, 그리고 내부자 거래 등으로 기소되어서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6억 달러라는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또 1989년 7월에는 의회가 S&L이 보유한 정권본들을 청산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통과돼서 정권본드 시장은 서서히 붕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우지수는 6% 폭락했죠. 이 마이클 밀켄이 유죄를 선고받던 그날 우연히 영국의 대처는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80년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1920년대처럼 80년대의 투기도 사라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했죠. 하지만 87년은 29년 대공황과는 다른 교훈을 남겼습니다. 대공황의 교훈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교훈이라면은 블랙 먼데이의 교훈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이 시장이 하락하면 정부가 빨리 막아줄 거다라는 그런 잘못된 학습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공황과 달리 87년에는 이 증시는 폭락했지만 연준이 빨리 대응을 하는 바람에 경제공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 주가는 오히려 다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이 앤 홀드, 사고 나서 그냥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연준이 출동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은행이 혼란에 빠지면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해주고 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된 거죠.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시장이 빠지도록 연준이 놔두지 않을 거다, 정부가 놔두지 않을 거다 라고 말이죠. 그런 기대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1980년대는 끝이 납니다. 다음은 같은 80년대지만 이제 일본으로 한번 가보죠. 일본에도 버블이 있었죠. 일본인들은 일본이 스스로 독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일본론의 핵심이죠. 예를 들면 일본인의 장은 서양인의 장과는 달라서 외국 소고기와 쌀 같은 것은 일본인한테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거죠.